얘는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라는 데 사는 이름이 로리 파머 8살입니다. 1977년 6월 12일 새벽같이 일어났대요. 심지어 일요일인데 평소보다 빨리 지 혼자 일어났어. 왜 이래? 갑자기. 디즈니 만화동산 볼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름 캠핑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얘가 걸스카웃이래. 이 스카웃이라는 게 1907년에 영국에서 시작한 겁니다. 체험 활동으로 인격을 기르고 사회봉사를 애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야. 여기서 이제 여름 캠프가 1년 중 가장 큰 행사란 말이지. 애들이 집과 부모 떠나서 며칠간 야영을 해요. 여기서 새 친구 사귀고 준비된 프로그램 경험하는데 이걸 또 이번에는 지역 연합 캠핑으로 열었나 봐. 나는 이제 어릴 때 우주소년단이었거든. 연합 캠핑 가봤는데 이게 재밌다고. 응? 누나들도 이쁘고 좋아. 로리는 작년에도 이 여름 캠프를 갔던 애야. 그때 사진인데 재밌었으니까 이번에 또 갈 생각에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지. 전날 혼자 짐도 다 싸고 이날도 엄마가 안 깨웠지만 혼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부모가 걱정하든 말든 신이 나가지고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와보니까 먼저 도착한 또래 여자애들이 많았대요. 3명씩 조를 짜줬어. 캠핑장에서. 로리는 같은 지역 스카우트 소속의 9살 미셸 구스, 10살 도리스 밀러랑 짝이 됩니다. 자는 곳은 7번 텐트였고 텐트 들어가서 짐 풀자마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건데 숲에서 뭐 이것저것 만져봐. 이 벌레는 뭐고 저 꽃은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동식물 배우고 말도 탔대. 승마도 해보고 뭐 재밌게 첫날을 보냈다고. 밥도 먹고 새 친구 사귀다 보니까 금방 밤이야. 내일도 새벽부터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빨리 자야 돼. 다음날 됩니다. 6월 13일 캠핑 둘째 날 새벽에 비가 왔어요. 근데 다행히 아침에 그치고 해가 뜨더라고. 오전 6시인데 캠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입니다. 인솔자야. 18살 윌 화이트 여잔데 예전에 캠프 진행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캠프 진행이 힘들어요. 애들 수십 명이 가만히 시키는 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돌발 행동이 있어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 많은 애들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수시로 명단 확인해야 되고 제일 늦게 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여기는 연합 캠핑이니까 애들이 더 많겠지? 윌 화이트가 이걸 하는 겁니다. 애들 깨우기 전에 자기 먼저 씻으려고 야외 샤워실로 갔어요. 근데 샤워실 가는 길에 저 멀리 7번 텐트 옆에 웬 담요 더미가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이게 전날 밤까지는 없었거든. 뭔가 싶어서 가봤어. 그리고 다시 관리인 숙소로 돌아가 사람들 깨웠지. 윌 화이트는 뭘 본 거냐? 담요 더미 속에는 7번 텐트에서 자는 로리와 미셸이 죽어 있는 거야. 주변에 버려진 침낭도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같은 7번 텐트인 도리스가 죽은 채 들어있었지. 시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담요에서 발견된 로리와 미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이야. 누가 머리를 내리쳤어. 침낭에서 발견된 도리스도 머리를 다치긴 했지만 얘는 목에 사큰이 남습니다. 목이 졸려 죽었고 셋 다 손을 등 뒤로 테이프로 묶어놨더라고. 도리스가 그나마 제일 나이가 많은 애였는데 얘는 바지랑 속옷이 벗겨졌어요. 성폭행 흔적이 있던 거지. 밤사이 애들 3명이 사망했어. 캠핑장에서. 난리가 났죠. 캠프 바로 취소됐고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애들한테 할 만한 짓이 아니란 말이야. 아동 성폭행 살인은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손을 뒤로 묶고 애를 10살도 안 되는데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이 수법은 진짜 드물어요. 대체 어떤 X럴 새끼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1977년 6월 13일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범인이 잡히나 보자고. 일단 사건 일어난 장소가 아까 봤죠, 간판? 스캇 캠핑장이라고 1920년에 개장했어요. 50년 넘도록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던 곳이야. 왔다 간 애들만 뭐 몇백만 명 되겠지 이러면. 역사랑 전통이 있는 시설이니까 부모, 교사, 시설 담당자들
여기에 다 신뢰가 있었고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지. 근데 하루 만에 사고도 아니고 살인 사건이 3건이 일어났다고. 오클라호마는 사형을 하는 주예요. 아동 성폭행까지 있었으니까 이 새끼 잡히면 무조건 뒤져. 자,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캠핑 관리자 중 하나인 윌 화이트가 발견한 시신은 캠프 참가자로 온 3명이고 다 같은 7번 텐트에서 자던 애들이야. 로리 파머, 미셸 구스, 안경 쓴 애가 따로 발견된 도리스 밀러. 나이도 8살, 9살, 10살이라고. 같이 발견된 로리와 미셸이 둔기에 맞아 죽었어. 따로 발견된 도리스도 머리를 맞았지만 성폭행에 교살됐고 손이 뒤로 결박됐고 범인이 시신을 숨기려고 사용한 담요, 침낭도 다 얘들이 가져온 물건입니다. 7번 텐트 근처에서 담요 더미 나왔고 담요 더미 근처에서는 침낭을 다시 발견한 건데 이 침낭과 캠핑장이 150m 거리예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행 순서를 생각해 보자면 범인은 애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7번 텐트에서 도리스부터 결박해 침낭째 데리고 나옵니다. 15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성폭행 살해하고 다시 텐트로 돌아와 로리와 미셸을 하나씩 결박해 담요에 말아 데리고 나와서 텐트 근처로 가 성폭행 살해했을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니까 자는 틈에 이런 식으로 저지르면은 성인에 비해 성공할 확률은 높겠지만 그래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움직임들이란 말이야. 범행 현장을 왕복하고 있잖아. 또 다른 범행을 위해. 하나씩 애를 들고 나와서 성폭행 살인하는 수법을 3번 반복했다니까? 여기 애들이 이 3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캠프는 우리가 교관이라고 부르는 인솔자들이 불침번도 서요. 범인이 존나 또라이거나 강심장이란 얘기지. 근데 결국 성공했잖아. 이걸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봐야 될까요? 캠핑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 아래 인솔자 텐트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는 텐트 7개는 이 인솔자 텐트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쳐놨어. 사건이 일어난 7번 텐트가 인솔자 텐트랑 제일 멉니다. 80m 거리에 있어요. 80m는 캠핑 환경에서 그렇게 멀다고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문제는 다시 봐봐요. 7번 텐트만 입구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에 중간엔 또 샤워장이 막고 있어가지고 텐트 입구를 열어놨지만 인솔자들은 텐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샤워장이 막혀서. 7번 텐트 애들은 아예 인솔자나 다른 애들 텐트도 못 보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누가 이따위로 텐트를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밤만 되면 7번 텐트는 그래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다는 거야. 하필 첫날부터 비도 와가지고 저녁 일정을 취소했었거든. 다 텐트에 일찍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잔 거지. 범행 시간을 대강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텐트 안에서 나왔거든. 로리가 가족에게 쓴 편지가 있어. 나 오늘 같은 텐트 쓰는 새 친구 2명 사귀었고 잘 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나 보이잖아. 비로 일정이 취소됐지만 애들 셋은 텐트에서 가져온 간식 나눠 먹고 오랫동안 떠들었겠죠. 당연히 일찍 자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고 해 뜨기 직전인 새벽까지 깨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럼 대강 한두 시쯤 잤다고 치면 늦어도 인솔자인 윌 화이트가 6시에 일어났으니까 대충 1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이런 상태라면은 범인은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7번 텐트의 방향이나 전체 캠핑장의 구조, 범행 시간대를 봤을 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노린 것 같단 말이지. 캠핑장도 보통 산이나 숲속에 외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굳이 찾아서 텐트에 들어가 사람을 데리고 나와 죽이는 이런 수고를 굳이 들이겠냐고 범인이. 경찰이 인솔자들 다 만나봤죠. 당연히 애들은 안 자겠지만 프로그램상 잘 시간에 불 다 껐고 중간중간 돌아가며 순찰했대. 그러다 새벽 1시 반쯤에 순찰 돌던 사람이 캠핑장 주변 비포장 도로에서 짐승 울음소리 같은 걸 들었다는 거야. 손전등 비춰봤는데 딱히 보이진 않아가지고 동물 소린가 생각하고 돌아와서 잤대요. 그리고 6번 텐트에서 잔 애도 비슷한 말을 해요. 자다가 뭐가 밝아지길래 눈을 잠깐 떴는데 누가 손전등으로 우리 텐트 안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금방 사라져서 순찰 도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대. 다시 잤어. 근데 바로 7번 텐트 쪽에서
엄마 하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로리의 목소리였대요. 얘가 작년 여름 캠프 때도 로리를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건데 로리가 꿈꾸나 싶었고 뭐 비도 오니까 애들이 굳이 다른 텐트를 또 찾아가기도 그렇잖아. 금방 조용해지길래 다시 잤어요. 아마 이게 범행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 6번 텐트를 범인은 먼저 노린 건데 애가 일어나니까 7번으로 간 거야. 이때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손전등이 현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7번 텐트에선 혈흔 자국에 9.5 사이즈 신발 자국이 나왔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275 정도예요. 남자일 것으로 보이고 이런 거 다 조합해서 용의자 추려보니까 한 달 만에 가장 의심되는 새끼 하나 걸렸어. 얘야. 진 리로이 하트라고 1973년에 임산부 둘 납치에 성폭행한 혐의와 4건의 강도, 절도에 308년형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범인일 수가 있냐고 이 사건에서. 한 달 전에 탈옥했습니다. 얘를 추적하던 중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진 리로이 하트는 미국 원주민인 체로키족 사람이고 사건이 일어난 캠핑장 근처 산에서 자랐대요. 캠핑장 사람은 아니지만 지리감이 좋은 새끼라는 거지. 경찰은 진 리로이가 자기에게 익숙한 이 원주민 마을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얘를 의심해 본 건데 예전 피해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점도 많더라고. 일단 같은 지역에 이 새끼 신음소리가 짐승 같대. 약간 뭐 개소리 같은 걸 내나 봐. 예전에 피해자들을 손 등 뒤로 결박하고 둔기로 때리는 수법도 똑같았고 그리고 혈액형이 O형입니다. 이번 피해자들 몸에서 발견된 정액도 O형이에요. 그럼 진 리로이 하트 잡혔냐? 잡혔지? 걸스카우트 살인사건 10개월 만인 1978년 4월 6일 경찰 예상대로 체로키족 원주민 마을 숲속 이 오두막집에 숨어 살고 있었대. 근데 이 새끼는 자기가 사건이랑 상관이 없대요. 자기는 그 당시에 이혼했고 아기도 갖기가 싫어서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거야. 예전에 임산부 납치, 성폭행에 탈옥도 다 사실인데 이번 사건만큼은 아니래.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은? 자기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거. 개소리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범인 욕하기 바쁜 마음에 평정심을 잃은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성을 한번 유지해 보자고. 그게 범죄 사건을 보는 눈이잖아. 아직 이 새끼를 범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애들 몸에서 정자 나왔다고 했잖아. 정관 수술에도 정액은 나오지만 거기에 정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얜 혐의가 없는 거죠. 체로키족 원주민들도 진 리로이가 탈옥한 새끼는 맞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아니라 그래.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대충 누명 씌워서 사건 처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경찰은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재판까지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건 2년 만인 1979년 3월 진 리로이 하트 재판 열렸는데 뭐 경찰에 검찰에 피해자 가족의 관련자들 다 이 새끼 범인이라고 봐. 여러 정황상 얘 범인 같거든.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옵니다. 범인으로 보이는 정황들은 많은데 범인이라고 확정할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없어. 애들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손전등에 지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비가 왔잖아. 빗물에 씻겨가지고 대조가 안 될 정도였고 이때는 DNA 검사도 없고 그래서 진 리로이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머리카락 대조해봤는데 비슷해 보이긴 해.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동일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 리로이가 정관수술 받은 거, 너 묶은 거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 정관수술을 해도 임신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희박한 확률로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건은 3명에게 다 나왔는데? 이럴 수 있나? 판사는 진 리로이와 범인의 혈액형이 O형으로 일치한다는 공통점 하나뿐이라 정액으로 판별은 불가능하고 다른 증거들도 결정적인 건 없으니까 단정 지을 수 없대. 결국 이 새끼는 임산부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예전에 받은 308년에 탈옥으로 23년 추가됩니다.
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에서는 무죄받아요. 근데 이미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의 형을 받은 거잖아, 얘가. 뭐 325년 뭐 이렇게 살아서 나오겠어? 이 새끼를 범인으로 믿는 피해자 가족은 그래도 뭐 얘는 죽을 때까지 밖으로는 못 나오지 않냐. 그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씨발, 진 리로이가 아니면 이거 범인이 대체 누구냐는 건데 미제예요. 아직 범인을 못 찾았어. 그나마 유력 용의자였던 진 리로이가 감옥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죽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라도 이 새끼 물고 늘어질 구실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무죄가 나왔는데도 범인으로 믿었어요. 다시 재판받게 할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뒤지니까 수사팀이 해체된 거야. 그 뒤로 다른 용의자도 못 찾았고. 그럼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정말 없냐? 아까 뭐 잠깐 냉정하게 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17년에 오클라호마주 범죄연구소에서 이 사건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남아있는 범인 DNA를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범인은 백인이 아니라 다른 인종인 O형 남성의 기형적인 정자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었대. 진 리로이 하트는 백인이 아니에요.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입니다. 혈액형이 일치하잖아. 문제는 씨발 정관 수술이라는 건데 얘가 1970년에 받았습니다. 이 수술을. 그러면은 수술에 실패했을 확률이 있어요. 정관 수술에 실패하면은 비생산적이고 기형적인 정자가 생성될 수 있대. 이게 범인과 특징이 맞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이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체로키족 원주민은 7,700명 중 하나꼴이래요. 당연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다고. 차라리 이 새끼를 범인이라고 보는 편이 좀 더 가깝지 사실에. 자, 그러면은 이제라도 얘랑 범인의 정액을 대조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경찰도 그러고 싶죠. 근데 진 리로이가 1973년에 임산부 납치 성폭행 거기서 얻은 DNA가 있는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대조가 불가능하게 오염됐대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의심만 존나 되고 확인은 불가능한 미제로 남게 된 거죠. 사건 3주 전에 현장인 스카 캠핑장 관리 사무실에 누가 이런 쪽지를 남기고 간 적이 있대요. 우리는 1번 텐트에서 3명의 소녀를 죽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이걸 발견한 직원은 장난으로 생각해 그냥 버렸대요. 이게 진짜 범인이 쓴 거면 쪽지를 먼저 보내놓고 캠프에 대처 지켜보다가 사건을 저지를지 말지 결정할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이때 신고라도 했으면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진짜라고 믿냐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 부모들이요. 걸스카웃이랑 보험회사에 소송을 내요.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달러 요구합니다. 이게 금액이 커. 지금 가치로는 1420만 달러고 한국 돈으로 200억입니다. 스카 캠핑장에 이미 위협적인 쪽지가 왔는데도 아무 대처 없이 캠프 진행한 것과 7번 텐트가 인솔자 텐트랑 너무 멀고 샤워장이 가려져서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위치에 입구까지 다르고 애들을 확인하지 못한 이런 책임을 지라는 거지. 이것도 재판을 못 이겨요. 배심은 12명 중 3명만 가족 편이었어. 걸스카우트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끝납니다. 하지만 소문이 무서우니까 스카 캠핑장은 이 사건으로 문을 닫았죠.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진 리로이 하트가 범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서 좀 서로를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지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